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배워왔다면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문화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하나는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학문과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축을 놓고서 봤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 파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최대한 사진들을 많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군대나 혹은 이제 무도 같은 걸 배울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화랑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무하고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 화랑정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화랑정신이란 것이 신라시대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라는 나라가요,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화랑정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화랑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당시 이제 화랑 중에서 귀산과 추왕이라는 화랑이, 이 두 사람이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원광법사라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법사님, 저희가 화랑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원광법사가 이들에게 화랑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규칙을 말해줘요. 그게 유명한 바로 세속오계입니다. 세속, 즉 속세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규율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번 문화 파트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땐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설명드리면 이래요. 세속오계 첫 번째, 사군이충이에요. 군주에게,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그죠? 충자가 나왔죠? 사친이효예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거, 효자가 나왔죠? 교우이신, 친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무슨 냄새가 좀 나냐면은 유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뭐야 이거 다 충효신, 유교잖아. 네, 맞아요. 화랑도에는 유교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보면요, 좀 특이한 계율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임전무퇴. 무슨 뜻입니까? 전투에 임했을 때 후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이거는 엄격한 규율이죠. 귀족의 자제들에게 전투에 임했을 때 절대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규율이 생겼냐고 하면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각기 사병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써야 될 귀족들이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임전무퇴라는 것은 당시 삼국에 치열했던 항전기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내용이 바로 임전무퇴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좀 대비되는 또 재밌는 규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생유택, 무슨 말이냐면은 죽이고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해라,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적당히 죽이란 얘기예요. 마구잡이로 죽이지 말고 적당히 죽이라는 건데, 당시 전쟁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냐면은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원광법사가 요 얘기를 할 때 귀산과 추왕이 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살생유퇴가 할 때는 여기서 질문을 해요. 대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죽이고 살리는 걸 가려서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다 죽이면 안 돼요? 싹 다 죽이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원광법사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불도 닦는 스님인데 어떻게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죽이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죽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죠? 이 원광법사의 세속오계 보면 이 살생유택이 불교적인 속성도 있지만 나름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귀산과 추왕은요, 이 세속오계를 받들어가지고 결국 백제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전쟁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나지 않고 싸우다가 둘 다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치고 맞이했던 사람, 유명한 화랑 누구 있습니까? 삼국통일기에 반굴과 관창이 있죠? 뭐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입 아픈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정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다함입니다. 이 사다함은 진흥왕 때의 화랑으로 당시 가야를 멸망시킨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다함이 자기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우리는 같은 날 죽기로 했는데 왜 먼저 갔니? 하면서 슬픔에 못 이겨서 통곡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떴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랑 하면은 역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유신이죠. 가만 보면은 귀산, 추왕, 반굴, 관창, 사담 다 현역 화랑 시절에 요절했던 사람들인데 김유신은 진짜 수명도 길어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김유신 하면은 꼭 그 화랑 시절에 떠올랐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풍류입니다. 화랑은 또 풍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풍류는 즉 도교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랑 그 세속 5개는요. 알고 보면 이 화랑도라는 것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도 다 같이 엮여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김유신과 관련된 유명한 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김유신이요. 젊은 시절에 이 화랑 시절에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화랑들은 노는 것도 하나의 그 미덕으로 봅니다. 풍류를 즐기는 것을 되게 미덕으로 보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 노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너 너무 노는 것 같다. 야 지금 우리 그 상황이 이렇게 놀고 있을 상황이야? 아둥바둥 거래도 지금 신라 사회에서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네가 놀아서 되겠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죠? 자 그래서 김유신이 부모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고 제가 열심히 무예 연마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신이 마음 잡고 한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예 연마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대요. 근데 그만 이 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기생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눈을 딱 떠보니까 기생집이야 큰일 났어. 나 부모님하고 약속했는데 이거 어떡해. 자 그래서 김유신이 화가 난 나머지 칼을 뽑아들어서 말의 목을 쳐버립니다. 내가 부모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가 지금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냐. 넌 진짜 몹쓸 종자구나 하고서 말의 목을 치고 자신의 그 의지와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집으로 걸어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확실히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은 뭔가 행동 거지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런 썰이 있어요. 어떤 썰이 있냐면은 사실은 김유신이 너무 놀고 싶어서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마지막 한 번만 가자 하고서 김유신이 기생집에 가서 놀았대요. 근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약속은 했고 안 가겠다고. 근데 너무 가고 싶어서 한번 가기는 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애꿎은 말에 목을 쳐가지고 말한테 이제 덤팅을 씌워서 돌아왔다.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간에 풍류는 역시 화랑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화랑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삼국의 문화 풍토는 과연 어땠을까요? 또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떤 문화재들을 남겼을까요? 그 삼국시대의 문화의 현장으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시대의 사상을 보면요.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불도는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자 먼저 유교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교를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은 고구려에서 바로 태학을 설립한 거죠.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있습니다. 지방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유교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으로는 태학이 있었고 요건 소수림왕 때 만들어졌고요. 지방의 교육기관으로 경당은 일반 평민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학문과 무예를 같이 연마하는 곳입니다. 언제 정비가 됐냐 하면은 뭐 설은 좀 분분해요. 장수왕 때라고 보기도 하고 소수림왕 때라고 보기도 하고 좀 설은 분분한데 대략 한 그쯤에 이 경당이라는 체제가 성립이 되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백제는 뭐가 있냐면요. 박사제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사 맞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죠? 그래서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이런 분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이런 직급이 존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이 사택 지적비는 뭐냐면은 당시 백제 말기에 굉장히 유력한 귀족 가문으로 사택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택시와 관련된 비석인데 그 비석에 있는 그 비문이요 그렇게 명문이래요. 내용 자체가 이게 되게 유교적인 그런 성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명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백제는 일찍이 중국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 중국의 고전과 학문학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런 유교적인 기풍이 이 비문에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사택지적비 기억해 두시고요. 신라는요. 청소년들의 유학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비석이 뭐 있냐면은 임신서기석입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비석인데 임신서기석의 그 주인공들이 화랑이냐 아니냐 좀 논쟁은 있어요. 뭐 화랑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랑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학업 서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 학업 서약을 비석에다 새긴 건데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내용 역시 뭐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유교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자, 불교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망, 전진의 승려 순도를 통해서 유입이 됐고 백제의 불교는 침류왕, 당시 이제 남조에서 동진이죠.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서 유입됐고요. 신라는 법흥왕, 당시 2차선의 순교로 신라 사회에서 공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불교의 역할은 뭐냐면요. 중요한 건 왕족불이에요. 왕고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는요. 불교식 왕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진흥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법흥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덕여왕까지 법흥왕이라든지 진흥왕이라든지 진평왕이라든지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 어떤 식 용어냐면은 불교식 왕호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신라가 얼만큼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고요. 또 원광의 세속 오기도 바로 불교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살생유택 대표적인 게. 자, 그 다음에 호국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호국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요. 황룡사 구축목탑이에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불교의 탑이에요. 그런데 이 구축목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탑을 쌓으면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런 의도에 의해서 자장법사의 건의에 의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무덤도 호국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문무왕이 죽을 때 뭐라고 죽냐면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내가 대부분의 우왕거리는 다 해결한 건데 누가 걱정이다. 일본, 왜가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바다의 용이 돼서 일본을 막을 테니까, 왜를 막을 테니까 내 무덤을 어디다 지어라. 바닷속에다 지어라. 그래서 문무왕 수중릉이 유명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뭔가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관념을 갖게끔 하는 성격을 지니는 호국불교의 속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이것도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 윤회라는 사상을 통해서 사회통합이 기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업설이라고 하죠. 업설. 내가 살아생전에 얼만큼 업을 쌓고 얼만큼 공덕을 쌓았냐. 업은 이제 악업을 쌓은 거, 공덕은 내가 좋은 일을 한 거.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것인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순리에 순응하게끔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역할이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입니다. 도교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요. 진짜 쉽게 설명드리면은 도사, 신선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도사나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고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 무의자연, 그죠? 상선약수. 아마 고등학교 때 윤리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도교인데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특히 귀족 사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유명하냐면 연개소문이 유명합니다. 사실 연개소문이요.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웬만하면 중국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요청을 하냐면은 도교를 요청을 해요. 우리도 도교를 좀 본격적으로 유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사와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을 우리 고구려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당시 중국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도교가 유행을 했고요. 이 도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뭐가 있냐?
백제 산수문이 벽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금동 대학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에서도 사신도가 있어요. 사신도라는 것은 사방을 지켜주는 방위신을 말하는 거죠.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바로 그 사신도를 말하는 것인데 고구려의 대표적으로 이 현무도 이 현무도가 도교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벽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금동 대학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좀 중요하니까요. 일단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예불을 드릴 때 향 피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불교 용품입니다. 불교 용품인데 디자인은 무슨 식이다? 디자인은 도교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받침대 있죠? 이 받침대에 있는 동물이 뭐냐면 바로 용입니다. 용을 받침대로 썼는데 도교에서 용은 음의 정수로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참새가 아니라 봉황이 있는데 봉황은 양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즉 음과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교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가 뭐냐면요. 연꽃이에요. 연꽃이고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뭔가 팥빙수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바로 신선들이 산다는 복례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꽃은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도교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례산의 경우에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들의 세계예요.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음과 양 그리고 연꽃과 신선들의 세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도교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양식 금동 대학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금동 대학로는 어디서 발견됐냐? 발견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바로 부여에서 발견됐어요. 웅진이 아니라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백제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참 운이 좋아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진흙구덩이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묻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뤄 짐작컨대 백제가 멸망하던 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이 함락됐어요. 나당 연합군이 부여로 사비성 안으로 막 진격해옵니다.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가장 귀중한 물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져가면 좋겠는데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일단 숨긴 겁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그래서 진흙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금동 대학로를 집어넣고 묻었는데 아마 그 주인이 뭐 죽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다시 와서 꺼내질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진흙구덩이에 파묻혀 있다가 먼 훗날에 이것이 발굴이 되죠. 그래서 원형 자체가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금동 대학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국의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은 그 나라가 한참 팽창할 때, 잘 나갈 때 역사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초기에 6위 100권이 편찬됐는데 이게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에 의해서 신집 5권으로 기수가 돼요. 왜 하필 영양왕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영양왕 때 뭐 있었죠? 고구려 수사이의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 전쟁에서 살리수에서 을지문덕의 대승이 있었습니다. 즉,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때의 그 자부심으로 역사를 또 편찬하는 거예요. 자, 백제 볼게요. 백제의 서기 언제냐면 근초고왕 때 만들어졌어요. 고홍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편찬했는데 근초고왕 때 백제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점이죠. 신라는 진흥왕 때입니다. 가장 잘 나가던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가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뭔가 국가가 팽창 정책을 펼치거나 잘 나갈 때 그때 그 자부심과 긍지를 표현하는 일환으로 역사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국의 과학기술입니다. 먼저 중요한 게 천문학인데 천문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는 농업국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중요하냐면 날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를 관측해서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바로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천문은 뭐하고 직결되는 거냐면은 국왕의 권위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문은 국왕의 권위하고 직결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농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혜성이 출몰한다.
일식이 일어난다, 월식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왕이 잘 알아맞혀야지. 물론 왕이 직접 알아맞추는 건 아니죠. 밑에 천문가들이 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알아맞추고 잘 발표를 해줘야지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천문도가 있었고 나름의, 그 다음에 고분벽화에 별자리 그림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고구려 천문도는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다만 조선 전기에 그렸던 천문도인 그 그림 자체가 천상열차 분야전도라고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그 천문도가 뭘 보고서 그린 거냐면은 바로 고구려의 천문도를 보고 그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의 천문도도 상당히 수준급이지 않았겠냐. 그걸 바탕으로 조선 전기에 천문도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수준급이지 않았겠냐라고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천문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첨성대입니다.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콜라병처럼 생긴 건물이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건데 쇼킹한 건 뭐냐면은 문이 없다.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문이. 구멍이라고는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에다 사다리를 걸치고서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사를 담당하는 곳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불교에서 말하는 성지인 수미산을 본따서 만든 그냥 모형물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학설에 불과하고, 저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단 천문대와 관련이 있다. 천문을 관측하는 곳으로 이 첨성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로는 예전에 제가 백제 파트에서 설명드린 거 있죠. 칠치도, 가지가 7개가 있는 칼, 그리고 이 칠치도는 백제와 외화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백제의 금동대항로, 발견된 장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여. 자, 그 다음에 신라 금관. 신라 금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생긴 것도 참 멋있게 생겼지만 금관이 현존하는 금관의 종류가 10개 정도예요. 남아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6개가 어느 나라 거냐면은 신라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유독 신라가 금관을 많이 만들었던 건지, 아니면은 우연찮게 신라 금관이 많이 남아있게 된 건지, 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신라인들의 금속 세공 기술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라 금관이죠. 음악을 놓고 보면은 검은고는 고구려의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금은 신라의 우르기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방아타령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가야금 가지고서 내는 소리인데 떡방아 치는 소리예요. 덩기덕 쿵더더덕, 이건 아니고, 그죠? 덩덕쿵 덩덕쿵, 그죠? 자, 그렇게 떡방아 치는 소리를 내는 그 방아타령, 백결 선생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보시면요, 고구려의 자랑, 바로 안악궁터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진 궁궐터인데 이 안악궁터는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륵사지는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는데 무왕은 서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그게 좀 강해요. 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이미 설명드렸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공사예요. 궁궐 짓는 거, 그죠? 그래서 미륵사지, 뭐 궁궐은 아니고 이거는 절터지만 미륵사지의 경우도 백제 무왕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 미륵사지입니다. 황룡사지 같은 경우는 신라 진흥왕 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황룡사의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그리고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고 거기에는 구축 목탑이 바로 선덕여왕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문화 교류를 놓고 보면요,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나눠가지고 어디하고의 교류를 볼 거냐면은 일본과의 교류 전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를 참 많이 전수를 해줬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먼저 담징이 일본의 종이와 먹기술을 전래해줬고요. 특히 중요한 게 호류사 금당벽화죠. 그죠? 너무 유명한 벽화. 호류사 금당벽화는 담징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벽화를 놓고 보면요, 수산리에 있는 고분벽화가 고구려의 벽화 중 하나인데 이거하고 일본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너무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고구려의 벽화 기술이 일본으로 전래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제, 중요한 인물은 왕인가 아직이죠.
이 두 사람이 일본에 뭘 전수해줬습니까? 하늘천 따라지 천자문과 논어 등 학문을 전파해주고요. 자,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노리사 치계가 일본에 건너가서 백제 성왕 때 불상과 불경을 전파해줍니다. 참고로 왕인과 아지키가 건너갔을 때는 백제 근초고왕 때예요. 자, 그 다음에 불상 보시면요. 호류 사이는 백제 관은상하고 고류 사이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요것도 붕어빵이다. 그래서 이 불상 기술도 역시 불상 제작하는 기술도 흘러 들어간 게 아니었겠냐.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얘네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목조입니다. 일본에는 질 좋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조 형태의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요 불상 기술의 전례도 알아두시고요. 신라의 경우에는요.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죠. 축제술, 노는 기술이 아니라 제방 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례가 돼가지고 한인의 연번시라고 불리는 그런 제방 축조에 영향을 미쳤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역, 아라비아 쪽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 각저총, 각저는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저총의 벽화에 보시면요. 매부리 코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코가 좀 뭉툭하고 튀어나온 사람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역인이 고구려에 방문했던 것을 그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서역에 가면은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에 가면은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고구려와 서역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냐라는 사실, 특히 벽화를 기준으로 서역과의 교류를 많이 설명을 하고요. 신라의 경우는요, 너무 유명하죠, 그죠? 신라의 유리그릇하고 금제 장식 복업.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처음에는 신라에서 자체 생산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서역에서 수입해온 것입니다. 신라의 국제항구 울산항을 통해서 바로 유리그릇과 금제 장식 복음이 신라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신라의 서역 교류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의 고분입니다. 고분은 이제 무덤을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삼국시대에는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무덤 양식을 보면요. 고구려부터 살펴보면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에요. 도대체 돌무지 무덤이 뭐냐? 돌을 무지하게 쌓아놓은 게 돌무지 무덤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장대석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크고 넓적한 돌을 이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무슨 모양?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뭐가 있냐면은 장군총이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이런 넓적한 돌, 즉 장대석이라는 그런 돌을 갖다가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후기로 가면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땅 밑에 굴이 있어요. 그리고 봉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출입구가 있고 이 위는 벽화가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봉분이고 여기에 관이 있는 거죠. 안에 굴처럼 파여져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냐면은 부장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껴묵거리라고 하는 부장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도굴하기 되게 편하게 생겼죠. 그죠? 출입구만 찾으면 싹 다 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요. 안타깝게도 문화재에 남아있는 유물이 많지 않아요. 진짜 가져갈 수 없는 벽화를 취하고는 거의 다 쓸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벽화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강서 고분에 사신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사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저총에는 씨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영총에는 적객도와 수렵도가 있어요. 적객도는 당시 사회의 신분 구조를 좀 알 수 있고 수렵도는 고구려인들의 그 사냥 모습이 또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모주림 천장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요 위에 천장이 모주림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주림 양식이 무엇이냐. 즉 쉽게 말해서 모서리를 줄여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얘기해요. 요렇게 생긴 천장에 요렇게 모서리를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딱 잡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네모난 형태로 잡아서 놓고 다시 또 마름모 형태로 잡아서 놓고 하면서
겹겹이 천장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형식의 그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주림 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전환을 하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백제 초기의 돌무지 무덤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고구려도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었고 백제도 돌무지 무덤이었다.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갈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석천동 고분이 있는데 석천동 고분이 진짜 으리으리하게 커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확정된 건 아닌데 추정하기로는 이게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기억해 두시고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다면요. 무덤 양식이 바뀝니다. 즉 고구려와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전환이 돼요. 대표적으로 송산리 고분군인데 이 송산리 고분군 중에서도 6호분의 경우 뭐가 그려져 있냐면 바로 사신도. 자, 고구려에도 사신도가 있고 백제에도 사신도가 있어요. 고구려 사신도는 강서고분이고 백제 사신도는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시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죠. 벽돌무덤.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하고 교류했음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덤 양식이 벽돌식인 게 등장하는데 누구의 무덤이? 무령왕릉의 무덤이 벽돌식이었다. 여러분들 무덤은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 보수적인 무덤에다가 중국식인 벽돌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양직공도와 더불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사비시대에 가면요, 여기에 굴식 돌방 무덤이 또 나타납니다. 벽돌 무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좀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전히 대세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능산리 고분군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 좀 특이하게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땅이 있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고 이 안에 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부장품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간에는 부장품은 들어가는데 벽화가 들어갈 만큼 공간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벽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돌멩이를 무지하게 쌓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봉분을 이렇게 덮는 방식인데 돌멩이가 무지하게 쌓아 올려져 있고 이 안에 덧널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벽화는 존재할 수 없고요. 대신에 도굴이 어려워요. 중장비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 무덤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황남대총과 천마총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셔. 제가 천마총을 갔는데 거기 출입구가 있던데요? 그리고 벽화도 있던데요? 말 그 벽화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천마총은요, 여러분들 관람하기 편하게 일부러 그렇게 갈라 놓은 거예요. 거기를 갖다 인공적으로. 그거는 인공적으로 그렇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천마총에 있는 그림은요, 말 그림은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벽화가 아니라, 그건 말 한 장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거를 펼쳐서 놓고 보니까 벽화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벽화가 아니라 그건 말 한 장 그림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이, 뭐야, 신라는 그럼 완전히 동떨어졌네? 신라는 다른 민족이 세운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라도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삼국의 공통 트렌드.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라도 나중으로 가면은 무덤 양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공통의 무덤 양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담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니까, 여기에서 모는 총이라고 돼 있고 모는 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총과 릉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건 여담인데 총은요,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덤의 특징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천마가 발견됐기 때문에, 천마 그림이 발견됐기 때문에 천마총, 씨름 그림이 발견됐기 때문에 씨름총 내지는 각저총, 그 다음에 무용과 관련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무용총,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총이고, 무령왕릉처럼 확실하게 임자가 나왔을 경우 그때는 무령왕릉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탑입니다. 자, 탑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탑은 원래 뭐냐면요, 부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라고 하죠. 그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탑이에요. 처음 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탑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재질이 나무였습니다. 목조로 시작하다 나중에 돌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고구려는요, 현존하는 탑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탑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게 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구려에도 불교가 제일 먼저 전파가 됐는데, 그럼 고구려에 탑이 없었을까요? 탑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존하는 탑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마 석탑을 쌓지 않고 목탑만 쌓았는데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하면서 사라져서 우리가 고구려의 탑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유추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현존하는 탑은 없지만 아마 목탑을 짓지 않았겠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제의 탑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특히 익산이라는 동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익산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시대의 왕궁리 유적도 있고, 나중에 고구려 영계서문의 일적이었던 안승이 어디로 와요? 익산, 금마주로 와가지고 보덕국을 세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겹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대 통괄적인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오래된 석탑인데, 제가 이거는 전면부고요. 후면부가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무너져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보수를 했는데, 일본 애들이 조금 이제 무식하게 시멘트를 그걸 발랐어요. 그래서 뒤가 되게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가지고 이 탑을 다시 해체해서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탑을 해체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탑은 부처님의 몸이라고, 그죠? 안에 진신사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발견되냐면은 금동 사리암이 발견됩니다. 탑은 일단 때 보면요, 분리해보면 그 안에 신기한 게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금동 사리암에 굉장히 쇼킹한 게 나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익산 미륵사지 석탑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서동요라는 그 설화가 있어요. 이 설화에 의하면은 백제 무왕이 원래는 평민이었대요. 그래서 참 설화 자체가 이게 진짜로 가면은 무왕은 사실상 왕족이 아니라 평민이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무왕이 일반 백성으로 살던 시절에 신라의 공주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이제 신라의 선화 공주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짝사랑이죠, 그죠? 이 선화 공주하고 어떻게든 연결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서동, 당시 이제 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이었던 서동이라는 백제의 사람과 선화 공주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가사 내용의 노래를 신라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내 딸이 지금 감히 외간 남자하고 지금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지금 백성들도 저 다 알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런 하고서 선화공주를 쫓아내버립니다. 서동공주가 뭐 갈 데가 있겠어요? 서동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도대체 서동이 누구야? 얼굴이나 좀 보자. 책임지라고 해야겠다 하고서 찾아와서 서동과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서동이 이제 왕이 돼서 백제의 무왕이 됐다는 설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화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것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것이 서동요의 기본적인 맥락인데, 이 금동서리 한번 열어보니까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나왔어요.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화공주가 아니야. 그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백제 말기의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사택씨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택씨가 무왕과 혼인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만들었다라고 그 탑에 제작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동요의 그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뭐 솔직히 평민이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그죠? 무왕이 그 서자라는 그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력한 귀족 가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익산 미륵사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또 탑을 세워놓고 탑의 주인 이름, 나 이렇게 유력한 가문이랑 결혼했어. 그리고 그 가문이 나를 위해서 이런 탑을 만들어줬어. 라고 금동사리함에다 그 내용을 적어서 넣은 게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생긴 걸 보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좀 띵띵하게 생겼어요. 저처럼 그죠? 푸짐하게 생겼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상당히 슬림하게 생겼습니다. 원래요 이게 이래요. 목탑이 띵띵하게 생겼고 석탑은 슬림하게 생깁니다. 근데 미륵사지 석탑은 석탑인데도 불구하고 띵띵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재질은 석재였지만 디자인 양식은 목탑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재질은 석탑이지만 디자인 양식은 목탑 형식이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백제의 석탑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림사지 석탑이죠. 슬림하게 생겼고 어디에 있냐면 바로 부여에 있습니다. 사비 시절에 있었던 굉장히 백제의 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의 석탑이에요. 동시에 백제의 몰락도 같이 지켜왔습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은 평제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평제탑이 무슨 뜻이냐면은 백제를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삼국 통일을 할 당시에 나당연합군, 그 중에서 당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소정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백제의 사비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탑에다 낙서를 하고 왔어. 아 진짜 애도 아니고 뭐 요즘 시대만 낙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도 낙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글씨를 쓰고 간 거예요. 내가 백제를 먹고 갔다. 그죠? 그래서 그런 치욕스러운 문구가 있었던 아주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탑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석탑 보면요. 신라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 분황사에 있는 모전 석탑이에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는데 중요합니다. 모전 석탑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디자인이 벽돌식이라는 거예요. 재질은 돌인데 디자인은 중국의 벽돌식 석탑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건물처럼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벽돌식 디자인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재질은 석재지만 디자인은 목조. 그 다음에 모전 석탑은 재질은 석재지만 디자인은 벽돌식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장법사의 건의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황룡사에 가면은 이제 있는 석탑, 목탑인데 재질은 당연히 나무로 만들었겠죠.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가 무려 이게 80m예요. 9층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층수로 환산하면 거의 30층에 해당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엄청난 높이의 목탑을 쌓는데 나무로 만든 탑인데도 불구하고 못을 한 개도 쓰지 않습니다. 순전 블럭 짜맞추기 식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그 기술력, 신라인들의 목공수를 정수를 갖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목탑이죠. 물론 신라인들끼리만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시 선덕여왕이 백제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좋은 작품 만드는데 좀 협조 좀 합시다. 그러면서 백제의 장인 아비지라는 사람을 요청을 해가지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뭐 또 교류할 땐 나름 교류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현존하지 않는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몽고와의 전쟁 때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버렸고 이거는 모형도예요. 아마 실제로 있었으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경주 박물관에 있는 그 모형도에 불과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불상인데 먼저 고구려를 대표하는 불상이 뭐가 있냐면은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여기서 연가 7년명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불상이 제작연대죠. 그죠? 제작연도가 나온다고 하면 고구려 불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열애는 뭐냐면은 부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뭐 부처라고도 하고 석가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열애는 부처를 말하는 거고 입상은 뭐냐면은 서 있는 상, 그죠?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를 대표한 게 뭐냐면은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의 열애 삼전상이에요. 자, 여기서 마의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암벽에다가 정을 대고 쪼아가지고 입체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는 부처를 말하는 거고 삼전상이라는 것은 이 사진에는 한 명만 제가 실어놨지만 3명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서산 마의 열애 삼전상은요 백제의 미소로 유명해요.
되게 희한한 게 그늘이 지잖아요. 표정이 묵뚝뚝합니다. 근데 햇빛을 받으면 미소를 짓는다고 하죠. 굉장히 신경 써서 조각한 작품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신라에는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열의 3존 입상인데 둘이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땅 위에다가 석조로 불상을 만든 것이고 요거는 백제 거는 암벽에다가 쪼아가지고 입체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국 공통. 그건 뭐냐면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재질은 금동이에요. 이게 일본에 전파됐을 때 일본에서 목조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미륵보살 그리고 반가 사유상인데 반가는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상 내가 하니까 느끼하다 너무 생각하는 거 그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요거 삼국 공통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사택지적비와 임신서기석은 유교와 관련이 있다. 불교의 왕적불 사상은 왕권을 강화시켜준다. 왕은 곧 부처란 뜻이죠. 백제의 금동대학로는 도교와 관련이 있다. 물론 뭐 불교 용품이긴 한데 디자인은 도교 양식이라고 했어요. 고구려의 역사서는 유기 백권과 신집 5권이다.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양왕 때 고구려는 수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한참 기세가 올랐을 때예요. 백제의 역사서는 근초광 제일 잘 나갈 때 고흥이 편찬한 서기이다. 신라의 역사서는 진흥왕 때 가장 잘 나갈 때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이다. 신라의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다. 검은고는 왕산하기, 가야금은 우르기 만들었고 백결 선생의 방아타령, 덩덕쿵 그죠? 그것도 있고요. 담징은 일본에 종이와 먹을 전파하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남겼다. 왕인과 아직기 근초광 시절에 파견됐습니다.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했고요. 놀이사치계는 성왕 때에 파견했죠.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다.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다. 돌무지 무덤은 가장 대표적인 거 고구려에는 장군총이 있고 백제에는 석촌동 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고 모주림 천장이 특징이다. 뭐 벽화 강서 고분에 있는 사신도, 그 다음에 각저총에 있는 시름도, 그 다음에 무용총에 있는 적객도와 수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벽화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 백제 무령왕 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라의 초기 무덤인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벽화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불상은 금동 연가 7연명 열의 입상은 연도를 알 수 있다. 자, 연가 7연명 이 단어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삼국의 공통된 불상은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금동으로 만들었지만 일본에 전파됐을 때는 목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이다. 정림사지 석탑은 평제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아픔을 경험한 탑이고,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금동 사리함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탑의 건립자, 그게 누구냐? 사택시라는 사람이 사택시라는 귀족 가문이 이 탑을 건립했다는 것이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석탑은 분황사, 모전 석탑, 재질은 석탑이지만 디자인 양식은 벽돌 양식이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 여왕 때, 황룡사는 진흥왕 때지만 구축목탑은 선덕 여왕 때예요. 선덕 여왕 때 자장법사의 권위로 만들어졌는데 백제 장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실력 향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사료에서 설명하는 사상과 관련된 문화재를 고르시오. 자, 먼저 사료에서 말하는 사상을 찾아내고 그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내는, 문화재를 찾아내는 역사 출연형이에요. 천전상, 이것도 일단 포인트고, 도사도 포인트입니다. 고구려의 본에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도덕경을 강론하니 왕과 도사와 일반 사람들로서 참관한 자가 수천 명이었다.
자, 벌써 도사 얘기 나오고 도덕경 얘기 나오면요. 이거 뭐예요? 도교죠, 그죠? 도교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교는 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고 특히 고구려 영계소문 때 이거를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은 도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도교하고 관련된 거 뭐가 있습니까? 1번 이건 황룡석 구축목탑이죠. 얘는 불교하고 관련 있고 2번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거는 불교 용품이지만 디자인은 도교 양식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요거네요. 그죠? 3번의 첨성대는 천문관측과 관련 있고 4번의 임신서기성은 유학교육과 관련 있고요. 5번의 신라금관은 당시 신라의 금속 세공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벽화가 출토된 고분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먼저 씨름도. 이거는 각저총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코가 메부리코라고 그랬어요. 나와 있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고구려인과 서역인이 서로 교역을 했다는 것까지 같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씨름도. 씨름도 같은 경우는 각저총에서 발굴이 됐고 각저총은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렵도, 적격도 둘 다 무용총에서 발견됐고 무용총도 역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을 갖고 있어요. 수렵도는 고구려인들이 사냥하는 용맹한 모습, 즉 상무적 기풍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적격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옷차림 그리고 신분 차이,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벽화가예요. 벽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굴식 돌방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돌무지 덧날 무덤에는 벽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모주림 천장 구조. 모서리를 계속 마름모 형식, 사각형 형식으로 줄여나가는 그 방식을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고, 이 모주림 천장은 굴식 돌방 무덤의 대표적인 천장 구조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디귿,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무령왕릉에 대한 이야기죠. 요 벽화들과 관련이었고, 도굴이 어려워 부장품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거는 돌무지 덧날 무덤,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고르시오. 자, 답사기획서 보니까 주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아서 라고 하면서 답사 지역 어디냐? 왕궁리 유적지, 그리고 미륵사지, 그리고 금마저. 뭔가 공통된 지역이 있죠. 그죠?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바로 익산이라는 지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익산에 백제 왕궁리 유적지가 있고 미륵사지가 있고 특히 안승이 보덕국을 세웠던 금마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사 목표는 삼국시대의 우리 고장의 역할과 위상인데 공통된 키워드가 익산이면요. 익산과 관련된 문화재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시대 통괄 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사 문제인데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백제의 석탑이죠. 이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부여에 있다고 그랬죠. 1번 아니고 2번 신라 경주에 있는 모전석탑이죠.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이건 경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답이 아니고 3번 서산과 관련이 있죠. 그죠?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전상, 백제의 미소라고 알려져 있는 불상입니다. 이건 서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신라의 불상인데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열의 삼전상입니다. 이거는 역시 경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번 서동유의 그 환상을 깨뜨렸던 금동사리함이 발견되었던 백제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죠? 이것과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익산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는 바로 5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기 때문에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의 문화까지 전부 다 다뤄봤어요. 이제 삼국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은 일단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토선이 어디까지였냐면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습니다. 그 이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원래 고구려의 사실상 본토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약조상으로는, 약속하기로는 거기는 중국 당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국 당이 가져갔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얼마 안 가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발해입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발해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발해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